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금수 조치 자체를 놓고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이후에 어제 하루 증시가 정말 과열 양상을 보인다 싶을 정도로 뛰어올랐죠. 그런데 오늘은 약간 식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연말까지 도대체 어떤 장을 펼치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환율도 사흘 새 60원이나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율부터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특히 우리 10월 한 달 동안 환율이 진정 안 되면 이거 우리 증시 재미없다. 환율이 정말 관건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60원이 빠졌어요. 이럴 거면은 진작에 좀 차근차근 내려오지 싶기도 했는데 1297.3원에 어제 마감을 하고 오늘은 소폭 올라갑니다만 이거 어떻게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이 될까요? 저는 1,300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달러 인덱스가 1.1% 하락하면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갖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지조차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 압력이 좀 보였던 상황인데 11월 FMC가 끝나고 이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자체가 이제 앞으로 미국의 경기의 하락세가 꺾일 수 있다는 해석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달러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증시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좀 다시 1,300원대로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과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 반전하게 되면 사실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보이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원달러 환율은 강세 압력을 좀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원화값이 조금 더 오른 채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증시 얘기할 때 뭐 어제 오늘 공매도 빼고는 얘기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어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첫날 그래 공매도 잔고가 좀 있었던 종목들은 쇼커버링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대변수 영향력이 더 컸던 상황인데 때마침 또 국내 변수가 작용하면서 좀 급등세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요인 자체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데 큰 영향을 준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당분간 증시가 시장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공매도 조치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 기업 가치 평가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된 원흉이 공매도였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희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말씀하신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잖아요. 그거 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사실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수급이 좀 부하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 편입을 좀 바래왔던 부분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요건을 좀 충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좀 불발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선진국 지수 편입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외국인들의 공매도 금수 조치 자체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올해 좀 주목받았던 2차 전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좋아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정말 어지럽게 움직이던데 이 공매도 효과가 어느 정도로 갈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지수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도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서 이제 올해 네 번째로 이제 공매도 금수 조치를 단행을 한 건데 2008년도 코스피 지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3% 하락을 좀 보였고요. 또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는 반대로 6% 상승하는 모습. 또 2020년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는 코스피 지수가 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죠. 잠깐 너무 옛날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의 경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수 간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이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2020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올랐던 거는 사실 공매도 금수 조치 영향보다는 이기를 보가기 위한 정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컸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금수 조치 자체를 놓고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요? 외국인들이 어제는 정신없이 사는 것 같더니 오늘은 선물 중심으로도 꽤 많이 파는 것 같고 아니 외국인들이 환율 진정되면 우리 거 많이 사줄 거야 이런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갈 때와 같아요? 벌써 변심한 거예요? 일단 하루 등락을 놓고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성급했나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쏟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간밤 이제 미국 증시 역시 보합권에서 이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경계심을 받는 게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사실 우리 증시만 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독 많이 올랐지만 남들도 한 1%대 전후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결국은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경제지표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원하는 게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물가의 오름폭이 좀 둔화되는 게 좀 약하다. 이런 해석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지난 10월 고용지표 결과를 놓고 보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결과치가 15만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18만 건 그리고 전월치가 29만 7천 건이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돼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해석으로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데 훈풍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 둔화세를 보인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이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5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1분기로 좀 앞당겨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만큼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좀 확보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 연구위원님의 그 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내년에 지금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게 월가에서도 금리 인상 끝났다. 미국이라고 천년만년 어떻게 올리냐. 이러다 경제가 다 박살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몇 개 가지고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물가 아직 한참 높은데 한 번은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의견이 있어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어느 쪽이세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는 투자자분들께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잘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증시가 최근 3개월 동안 변동성을 일으켰던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 행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7월 달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고요. 이에 대한 확신을 준 시점이 9월 FMC 그리고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이번에 있었던 11월 FMC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조합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고
또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는 조합으로 귀결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한국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흐름들이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 내년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변수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건데, 사실 그 여지를 좀 놓고 보려고 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도 되는 그 여건이 조성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건 중에 하나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둔화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이번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9월 FOMC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섭게 얘기하고 연준의 주요 관계자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무서운 얘기를 막 하니까 이산이 아닌가? 그래서 다들 굉장히 긴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9월에 그걸 확인을 언제 시켜줬죠? 저희만 지금 생각이 안 나나요? 사실 중앙은행들은 그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숫자 전용을 통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을 5.6 유지하고요. 레인지 상단을 기존 6.1이었는데 이거를 중위값과 동일한 5.6으로 맞췄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가 5.25에서 5.5%인데 네.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상단을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저는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됐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이유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 자체는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시장에게 경계심을 갖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FOMC를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보다는 발언의 그 색채가 약간 완화된 여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FOMC 끝나고 솔리드하다고 했던 발언을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같다, 모더레이트 이런 표현으로 바꾼 거군요. 네네. 그러면 서학개미들은 아마 이게 궁금할 거예요. 저 그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보충해 나갈 시점이 된 건가요? 이거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발빠른 투자자들은 지금쯤 준비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시점인가요? 전일 미국 증시가 플러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 한국 증시가 같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그 흐름들이 앞으로 좀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 지수는 2,400에서 2,600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600에 근접하게 되면 좀 매도로 좀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다시금 2,40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금 매수로 좀 대응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흐름은 수출 증가율하고 동행을 합니다. 10월 발표된 수출 증가율을 보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데, 저는 연속성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11월 수출 증가율 역시 플러스를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국 수출 증가율,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감소율이 최저를 보인다고 정부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 코스피 지수를 추세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400에서 2,600선 밴드를 설정해 놓고 좀 박스권 매매 등락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네, 그 단기적으로 그 원칙을 세우란 말씀인데,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어때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증시는 연말까지 좀 오름폭을 계속 높여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4,500, 그리고 연말까지는 4,600선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죠. 결국 그 동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끝났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되 그 시점이 조금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시장 해석이 좀 만연되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새로운 상승축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와 다르게 좀 오름폭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들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밤에 좀 어려웠습니다 할 때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그런 방식, 뭐 시간과 가격을 분할해서 모아가시는 방식은 나쁘지 않은 대응이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당분간 시장에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텐데 연말에 산타랠리 올 거예요.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듣고 싶었단 네. 말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는 안 오시나요? 반만 오시나요? 저는 올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너무 늦게 오시면 안 되는데. 올해는 의외로 좀 빨리 찾아올 여지가 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11월, 12월 정도 되면 이제 연말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전미 소매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전년 대비 올해 이제 증가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소매 매출액이 최대 4% 정도 증가한 9,666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물가는 여전히 높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학자금 대출 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게들이 소비를 할 때 좀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견고하고 또 임금 대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게가 소비 지출을 늘리는데 저해되는 요인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매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인 역시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올라가는데 한 가지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한국만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미국은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그리고 중고차 살 때 그 할부금융 금리가 뭐 10% 더 위로 올라가기도 하던데 이걸 미국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항목들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가계 뭐 모기지 금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금리. 근데 그때 고정금리 비율을 상당히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작년같이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뭐 대출 상한 관련된 이런 기사들은 좀 여러분들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미국의 소비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느덧 이 초고금리에 적응한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예전에는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뭐 4.5 넘으면 뭐 큰일 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4.8로 하락했습니다. 잘 됐죠? 이런 소식을 제가 어느덧 전하고 네네. 있더라고요. 네. 그 국채금리는 이제 좀 내려간 채로 유지가 될까요? 국채금리는 앞으로 하향 함정화를 좀 보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면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뭐 리스크 프리미엄 정도가 영향을 주는데 가장 강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올해 주요 IB들이 올해 3분기, 4분기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전년 동월 대비 3.5, 3.2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준 역시 올해 내년 내후년 근원 PC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7, 2.6, 2.3 낮아질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라고 하면 사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사실 실제적인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고점은 지난해 10월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 4.22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되면 4.2%를 하회하는 정도까지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투자자분들이 물가 금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한 해는 아니었는데 이제 작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직까지 빠져나오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무 알아서 위축된 거였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해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값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상반기에 나는 투자 좀 해 이런 분들도 난 울고 있어 지금 채권 때문에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금리 전망이 그렇다면 장기채 시장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투자를 해볼 만한 시점이 지금은 도래한 건가요? 제가 최근에 투자자들을 만나뵐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다만 시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7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7월 이후 한 3개월 정도 이 가도기를 거치는 구간 동안에 등락은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피크 아웃한 거를 확인했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장기 국채 투자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네네. 그래요. 이제 채권 관련해서도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그 불안해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말에 얼마 안 남았는데 10년물 4.2까지 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네.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김수현님 외에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네요.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